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저개발 국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죠. 지구촌에 가난한 이웃이 자립하도록 돕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지원하고 있는 분 역시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 나눔, 배려, 연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혜경 지구촌 나눔운동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차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영귤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지금 몸담고 계신 곳이 지구촌 나눔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지구촌 나눔 운동을 보니까 창립하셨더라고요. 창립 멤버시더라고요. 네, 창립 멤버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1995년에 북경에서 UN 여성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700명 정도 가고 몇만 명이 모인 굉장히 큰 여성대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한 열흘 동안 쭉 회의를 따라다녀 보면서 그러면서 경제정의가 도대체 뭘까 이런 배우려는 자세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 경제 성장을 했냐? 네, 비결이 뭘까? 그런 것도 궁금해하고 또 이제 경제 정의가 뭔가 진짜 글로벌 경제 정의는 절대 빈곤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이렇게 인권을 탄압받는 여성들의 문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매춘 같은 데 흘러들어가거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의 그런 불행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에 이제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그때 이제 제 주변에 계시던 이제 시민운동 지도자분들이 또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창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의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창립할 당시에 사실 해외에서 원조를 받던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주로 구호라든가 복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를 주로 이제 돕는 일을 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해외를 돕는 거고, 그래서 해외를 돕는데 다른 나라에는 아까 제가 북경에서 만났던 여러 NGO들이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동하나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긴급 구호나 이제 복지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해갖고 스스로 이제 서게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 협력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베트남, 몽골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동티모르라든가 버마 난민이라든가 케냐, 루안다 해갖고 한 13개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시작한 게 개발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인데 개발 교육이 뭔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시티즌이다. 우리 글로벌 이슈를 알아야 된다. 우리 지구촌이 당면한 과제가 뭐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은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촌 시민학교라고 해서 명예교사 교육 또 명예교사 파견하는 것도 했고요.
뭐 대학생 캠프, 청소년 캠프 해갖고 이제 인권, 빈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2000년부터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보통 애드보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단체들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원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한 1억 불 정도 됐는데 이 원조를 이제 우리 국격에 맞게 좀 높여라. 또 이 원조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캠페인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얘기하신 세 가지 중에 자립을 시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특히 자립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바로는 베트남에서 암소은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이 암소은행은 이제 옛날에 네. 이제 지금 이제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네. 옛날에 집에서 소 키워서 대학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 한 마리 키우면은 이제 그 새끼 낳고 팔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베트남에 암소를 사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암소를 마을에서 한 집만 사주면 안 되고 그래도 한 3, 40가구 이렇게 사주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이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암소를 사서 3년 후에 갚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송아지를 한 뭐 2번, 뭐 빨리 나오면 한 3번, 세 번 이 정도 나가고 네네. 자기 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소값을 주는 거라서 네. 이게 이제 그 구호 뭐 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키워서 내 재산이 생겼다. 빌려주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빌려주는 시스템에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다 아프면 옆 마을로 간다든가 그 마을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든가 해갖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베트남에 소가 한 6천 마리 정도 지금 네. 지원을 했습니다. 네. 실제 소 그 상환율도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베트남의 경우는 네. 뭐 소가 죽지 않은 죽는 경우를 네. 빼놓고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국제 개발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한 것보다는 사실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동료들이 일해줄 때 열심히 일해줄 때 이제 제가 하는 것도 빛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많은 동료들이 뭐 지금도 또 다 연락들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데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참 그런 게 말하자면 보람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또 성공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김은영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저희가 담담담 코너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뒷담도 있고요, 후일담도 있고요, 밀담도 있고요, 뭐 덕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담담담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네. 그 안에 있는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종이를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에 있는 건 네, 후일담. 후일담입니다. 네. 저희가 후일담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ATM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 라는 질문이거든요. ATM기요? ATM기요? 이게 무슨 ATM기. 얘기죠?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네.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갔더니 네. 이게 무슨 돈을 이렇게 전화 박스 같은 데서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ATM 지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쵸.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ATM기에서 돈을 찾더라고요. 근데 제 첫 번째 직장이 은행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선진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ATM을 도입해갖고 하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컴퓨터 그 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컴퓨터 학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컴퓨터에 제가 이제 석사를 공부를 하게 돼서 그게 이제 인생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게 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 당시만 해도 IT 업계로 가셨으면 또 뭔가 탄탄대로에 굉장히 돈도 사실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비정부 기구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사회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걸어오신 게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한 3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딱 택하게 되셨는지도. 근데 한국에서 이제 아이 셋을 데리고 컴퓨터 쪽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그때만 해도 뭐 그 밥도 못 먹고 컵라면 넣고 먹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정말 아이 셋 키우면서 이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쪽 길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러면은 사회운동이 쉬워서 한 거냐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어떤 사회 변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경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 어떤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제 희망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기회가 닿아서 이제 사회운동 쪽으로 하게 된 거죠. 저는 뭐 꼭 비정부 기구에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어떤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그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걸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제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일하든지 어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제 목적만 맞으면은 일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계속 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GO 활동을 쭉 하시다가 정부의 러브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사실 선택할 때는 조금 많이 망설이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소문이 여기까지 났으니까. 네, 사실 제가 그 여성 가족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여성 가족 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못 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굉장히 머뭇거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걸 선택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국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경영되는지 좀 보고 큰 시각을 갖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대학원을 사실 스쿨 오브 거버먼트에서 이제 정부 정책 그 행정 이런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공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됐던 건데 정부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링컨을 좋아했었는데 정부에서 일을 하고 나니까 존 F 케네디가 좋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나요? 사실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민이 중요하다.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입장이 되어 보시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중요한 요구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거는 이게 시민들이 그냥 해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존 F 케네디의 그런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배운 리더십은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누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걸 위한 자원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고 그렇죠.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내가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또 국민들이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하고 또 정부가 할 건 정부가 할 거. 이렇게 이제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이 좀 강해서 예. 저도 정부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청와대니까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뭐 정부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이어서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에 가서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단체가 정파라든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경을 위한 단체 혹은 여성을 위한 단체들은 이제 환경이라는 가치, 여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 정파나 정당의 가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던 와중에 또 담담담 코너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뽑아주시면요. 이 안에 있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그란 보석 안에 있는 질문. 밀담. 밀담입니다. 네. 어떤 밀담을 한번 해볼지. 네. 사실 난 상복을 타고난 것 같다? 상복을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2021년에도 상을 받으셨지만 올해 6월에도 상을 하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운동모금에서 네. 삼성의 후원으로 네. 하는 나눔과 꿈이라는 사업, 거기서 상을 받았던 거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케냐의 보다보다 택시 사업인데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충강 이동환 이사장이라는 분이 삼성의 호암 봉사상을 타셔갖고 저희 상금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지구촌 곳곳에 장애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케냐의 이제 장애인들한테 의족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이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다보다 택시라는 거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다보다 택시가 뭐냐면은 이제 오토바이에 사람들을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지 말은 택시지만 이제 오토바이죠. 네. 오토바이인데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도 좀 약하고 교통 법규도 잘 안 지키면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족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요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는 안전 장비를 줬어요. 네. 헬멧이라든가 뭐 야광 조끼라든가 가슴패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또 비즈니스 교육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네. 이 택시 기사로는 돈이 충분하게 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몇 명이 해서 뭐 세차장도 만들고 이럴 수 있도록 네. 이제 비즈니스 교육도 시켜주고 또 스스로 자기끼리 저축을 하고 그 저축 말하자면 개 같은 거죠. 저축하고 네. 대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권이라든가 이게 젠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사람이지만 또 보다보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 취약계층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런 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쪽에서 굉장히 이게 호평을 받아갔고요. 네. 요 그룹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부에 이렇게 협동조합 비슷하게 조합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네. 이제 정부의 이제 대출이라든가 은행 대출도 받아서 좀 더 큰 비즈니스도 할 수 있게 네. 하고 거기에 이제 협력했던 369명이
그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근본적인 해결까지 또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네. 상을 받은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기업 경영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또 필수 불가결한 게 ESG 경영 아니겠습니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업이 이제 어떤 사회 문제 또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은 어떤 그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라는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게 좀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대세가 돼가기 때문에 기업도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그 전략으로 해야지만 아마 앞으로 그렇죠. 이제 뭐랄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한은 기업과 함께 뭐 캠페인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뭐 그 봉사활동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활동국가의 봉사활동도 이렇게 저기 만들어서 네. 보내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든데 제가 이제 1995년에 북경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온 여성이 그 원조 기구나 그다음에 이런 그 서양 NGO들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모잠비크 우리 마을의 여성들 일도 잘하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느냐? 왜 그 영어로 제안서 잘 쓰고 보고서 잘 쓰고 그런 데만 돈을 주느냐? 그리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보면은 그 큰 NGO도 아니고 모금 담당하는 사람들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일은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소개해서 모금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이렇게 문제들 그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좋은 목적을 갖고 또 성과도 굉장히 내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지구촌 나눔운동의 김혜경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만나요.